1973년 3월 6일 미국 버몬트주 댄비 한 노부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0세 폐암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진 속에는 동양 어딘가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에 두었던 사진은 자신의 책 표지도 상장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녀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핏줄도, 같은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작은 나라, 한국이라 불리는 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상금의 대부분과 인생의 마지막 13년을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의 유명 작가가 알지도 못하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 그토록 마음을 주었는지를. 그녀의 이름은 펄 벅이었습니다. 대지의 작가,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그러나 그녀가 한국 땅에서 받고 싶었던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미국 여성을 이름조차 낯선 동방의 나라까지 끌어당겼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1892년 6월 26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 힐스버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푸른 산자락에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에서 장로교 선교사 부부의 딸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녀에게 펄, 진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작고 단단하며 오래 빛나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시선은 이미 미국 밖, 머나먼 동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압살롬 시든스트리커는 중국에서 12년째 선교, 활동을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고향에 돌아와 딸을 얻은 그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도 이미 다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머니 캐롤라인 역시 남편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펄이 세상에 나온 지 3개월. 부부는 갓난아기를 안고 다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어린 펄의 첫 기억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양쯔강이 흐르는 중국 장쑤성 전장이었습니다. 누런 강물 위로 떠가는 나룻배, 골목마다 풍기는 향신료 냄새, 길거리에서 들려오는 낯선 억양의 노랫소리. 펄은 영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배웠습니다. 중국인 유모의 등에 업혀 동요를 들었고 이웃 중국 아이들과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펄에게 중국은 외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펄은 이내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푸른 눈과 노란 머리,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함께 노는 친구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중국 아이들은 펄을 양귀자, 즉 서양 귀신의 아이라 부르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아이들 앞에서 어린 펄은 처음으로 다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무게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펄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캐롤라인은 작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나며 그래서 더 귀한 것이라고. 어머니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펄의 마음속에는 이때부터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든스트리커 가족의 집은 중국 골목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가족 대부분이 외국인 거주지에 모여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펄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중국인들 속에서 중국인의 이웃으로 살아야 진짜 선교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펄은 그 신념의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의 부엌을 드나들었고 명절이면 함께 만두를 빚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펄의 또 다른 스승은 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서 가져온 영어 책들을 한 권씩 펼쳐주었습니다. 디킨스, 마크 트웨인, 셰익스피어. 동시에 중국인 가정교사 쿵 선생은 펄에게 한문과 중국 고전을 가르쳤습니다. 한쪽 손에는 영어 소설, 다른 쪽 손에는 사서삼경. 두 세계가 한 아이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자라났습니다. 펄은 자라면서 점점 두 문화의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어린 시절은 길지 않았습니다. 1900년 펄이 8살이 되던 해 의화단 운동이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양인을 몰아내자는 외침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선교사 가족들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든 스트리커 가족은 급히 짐을 꾸려 상하이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펄은 그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익숙했던 골목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피난길의 펄은 두려움보다 슬픔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함께 놀던 친구들의 얼굴, 단골 만두 가게의 김 오르는 솥, 봄이면 흩날리던 살구꽃,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적의 풍경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린 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르는 것은 핏줄도 언어도 아니며 두려움과 무지라는 사실을. 이때의 기억은 훗날 그녀가 쓰게 될 모든 소설의 출발점이 됩니다. 위기가 가라앉은 뒤 가족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펄은 다시 골목을 뛰어다녔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아이는 그전과 같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펄은 더 깊이 책을 읽었고 더 자주 글을 썼습니다. 10살 무렵부터는 지역 영자신문에 자신의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작가의 싹은 그렇게 일찍 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11년, 펄은 19살이 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대학을 다녀야 한다는 부모의 결정에 따라 펄은 17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입학한 곳은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랜돌프 메이컨 여자대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미국은 이미 낯선 외국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친구들이 웃는 농담의 맥락마저 어색했습니다. 펄은 또다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중국에서 양귀자라 놀림받던 펄은 이제 미국에서 중국 아이라 불리며 놀림을 받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문 서적이 놓여 있었고 기숙사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는 늘 약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펄은 이때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에 양쪽 모두를 더 깊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1914년 대학을 졸업한 펄은 망설임 없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미국이 아니라 양쯔강이 흐르는 그 작은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펄은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어머니를 간호하며 틈틈이 글을 썼습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취미가 아니라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자신을 지탱하는 끈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펄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코넬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의 농업 전문가로 파견된 청년, 존 로싱버기였습니다. 큰 키에 차분한 말투, 흙과 농작물에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917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펄의 성은 이때부터 시든 스트리커에서 버그로 바뀝니다. 세상이 그녀를 펄벅이라 부르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신혼 부부는 중국 안후이성의 가난한 농촌으로 이사했습니다. 존이 그 지역 농업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것입니다. 펄은 흙벽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새벽이면 달 우는 소리에 잠이 깼고 들판으로 나가는 농부들의 구분 등을 매일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훗날 대지에서 그려낸 왕릉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시기의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삶은 가혹했습니다. 가뭄이면 굶주렸고 홍수가 나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음 봄이면 다시 흙을 갈았습니다. 펄은 그들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인 그 손이 곧 중국 그 자체였습니다. 펄은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흙을 일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20년 3월 4일, 펄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캐럴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펄은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한 시간을 채 넘기지 않았습니다. 캐럴의 푸른 눈을 들여다본 펄은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 차가운 예감에 사로잡혔다고 훗날 회고하게 됩니다. 출산 직후 의사들은 펄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궁에 큰 종양이 있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펄은 수술대 위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캐럴이 자신의 유일한 친자식이 되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 한 명의 아이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캐럴은 다른 아기들과 무언가 달랐습니다. 또래보다 늦게 앉았고 늦게 걸었습니다. 두 돌이 지나도 엄마라는 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펄은 처음에는 그저 발달이 조금 늦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캐럴의 눈은 맑았지만 그 맑은 눈 속에 어떤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펄은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캐럴이 4살이 되던 해, 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단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뉴욕의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한 신경학자가 검사 결과를 들고 펄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은 페닐케톤요증, PKU라는 유전 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생 지적 발달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펄은 그 자리에서 어떤 말도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의사는 한 문장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펄은 훗날 그 한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한다고 적게 됩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말. 시간이 흘러도 캐럴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는다는 선고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선 펄은 거리의 인파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한참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봄이었지만 그날의 공기는 펄에게 한겨울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펄은 캐럴을 안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면 잠든 캐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펄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내 아이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답이 없는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펄은 깨닫게 됩니다. 잘못은 캐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캐럴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 시절 지적장애 아동은 가족의 수치로 여겨졌고 시설에 숨겨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주변에서도 펄에게 캐럴을 시설에 맡기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펄은 거절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그 한 문장이 펄의 마음속에서 다른 의미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떤가? 사랑은 키 높이로 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펄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캐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동부의 비싼 특수학교에 캐럴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안우이성의 흙집 책상 앞에 앉아 펄은 종이 위에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쓰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세계, 중국 농민의 삶이었습니다. 누런 흙을 일구며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 권을 끝마치기까지 펄은 수많은 거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첫 장편 동풍서풍은 여러 출판사에서 외면당한 끝에 1930년에 겨우 세상에 나왔습니다.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나 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상 옆 의자에는 늘 캐럴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아이를 위해 펄은 매일 새벽 펜을 들었습니다. 1931년 펄은 두 번째 장편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돼지였습니다. 안우이성의 흙바닥에서 보았던 한 농부의 일생, 가뭄과 홍수와 굶주림을 견디며 끝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출간 직후 미국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판사 창고에서 인쇄기가 멈출 틈 없이 돌아갔고 서점마다 책이 진열되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첫 해에만 180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이듬해 펄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단상 위에서 펄은 담담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환호 대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라지 않는 채로 살고 있는 자신의 친딸 캐럴이었습니다. 이 상이, 이 책이 결국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음을 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평탄해 보이는 길 위에서도 균열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존 법과의 관계가 그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달랐습니다. 존은 농업 통계와 토양 분석에 매달렸고 펄은 그 흙 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려 했습니다. 같은 들판을 바라보면서도 두 사람의 눈은 다른 곳을 향했던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있어도 마음은 점점 더 먼 곳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균열은 캐럴을 둘러싼 태도였습니다. 존은 캐럴의 상태를 부끄러워했고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렸습니다. 펄은 그런 남편의 모습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같은 식탁에 앉은 일이 얼마나 차가운 일이었을지요. 펄은 점점 더 글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글이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이 무렵 펄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국 출판사의 편집자 리처드 월시였습니다. 그는 대지의 원고를 처음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펄의 문장을 가장 깊이 이해해주는 독자이자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책을 넘어선 신뢰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펄은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여전히 중국의 흙 위에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4년 펄은 마침내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나이 42살,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40해를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던 펄은 마지막으로 양쯔강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누런 강물 위로 떠가는 나룻배, 어린 시절 양귀자라 불리며 뛰어놀던 골목, 농민들의 흙 묻은 손, 그 모든 것이 한 권의 책 속으로 옮겨졌고 이제 그녀는 다른 흙을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1935년 펄은 존 법과 정식으로 이혼하고 같은 해 리처드 월시와 재혼했습니다. 부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린 힐스 농장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펄은 캐럴을 가까운 특수학교에 두고 자주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친자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한 명의 자식만으로 그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었겠습니까? 펄과 리처드는 곧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에서 입양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백인이 아닌 아이, 혼혈 아이는 거의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입양 기관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부모를 짐작할 수 없는 아이, 사회에 섞일 수 없는 아이는 입양될 수 없다고. 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한 평생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펄은 결국 한 신생기관을 통해 한 사내 아이를 만났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아시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펄은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만난 듯한 떨림을 느꼈을 것입니다. 양귀자라 불리며 돌을 맞던 작은 펄,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중국 아이라 놀림받던 펄. 자신이 평생 알고 있던 그 다름의 무게가 이제 작은 한 사람의 무게로 자신의 품에 안긴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펄의 마음 한쪽은 늘 캐럴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자라지 않는 친딸, 특수학교에서 영원한 어린아이로 머무는 아이. 펄은 캐럴을 보러 갈 때마다 다른 부모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그 시선이 어쩌면 캐럴의 병보다 더 깊은 상처였을지 모릅니다. 펄은 그 시선 속에서 다짐했을 것입니다. 캐럴 같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쓰겠다고. 1936년 펄은 한 권의 책을 더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초상, 자신의 친어머니 캐롤라인의 일생을 담은 회고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또 한 권, 싸우는 천사라는 제목으로 친아버지 압살롬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부모를 추모하는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쓰고 싶은 책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자라지 않는 친딸, 캐럴의 이야기였습니다. 1938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통의 전보가 그린 힐스 농장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펄 벅이 선정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문학상이었습니다. 펄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영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무거운 질문이 먼저 가슴에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의 시상식장.
펄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펄의 눈은 스웨덴 왕족도 학자도 아닌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멀리 미국에 두고 온 친딸 캐럴, 그리고 아누이성의 흙길 위에서 등이 굽도록 일하던 농민들, 그 얼굴들이 박수 소리 너머에서 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상연설에서 펄은 자신의 작품이 아닌 중국 소설의 전통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중국인들에게서 이야기를 배웠으며 자신이 받은 이상은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한 셈입니다. 단상 아래에서 그 말을 듣던 노벨상 위원들은 조금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펄에게는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글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흙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의 영예 뒤에는 또 다른 그늘이 따라붙었습니다. 본국 미국 문단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그녀의 글이 진정한 문학이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국 이야기로 명성을 얻은 미국 작가에 대한 질투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펄은 그 비난을 견디며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오래된 감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것입니다. 1939년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펄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중국이 일본군의 폭격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문 한 장을 펼칠 때마다 익숙한 도시 이름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펄은 자신이 알던 골목길과 만두 가게와 살구꽃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글을 쓰는 손이 자주 멈추었던 시기였습니다. 같은 해 펄은 일본에 점령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히 듣게 됩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돕는 미국 인사들의 모임에 펄이 초대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펄은 한 한국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경찰에 끌려간 가족, 강제로 빼앗긴 언어와 이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펄은 그 이야기 속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라는 이유로 짓밟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양귀자라 불리던 자신, 미국 대학에서 중국 아이라 불리던 자신, 그리고 잘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받는 친딸 캐럴. 펄은 한국이라는 낯선 이름의 나라에서 자신이 평생 싸워온 그 외로움의 또 다른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펄에게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펄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미국에서 강연을 다녔습니다. 일본 식민지 치하의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미국 언론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시선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노벨상 작가가 정치에 깊이 관여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펄은 그 비판을 견뎠습니다. 침묵이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어린 시절 의화단 운동의 피난길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한국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펄은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한반도는 둘로 갈라졌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농장에서 라디오를 통해 전황을 듣던 펄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매일 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풍경이 새겨졌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거리에서 우는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에는 또 다른 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동들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아이들을 양공주의 자식이라 부르며 따돌렸고 미국 사회는 그 아이들을 동양인이라 여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쪽 흙에도 뿌리내릴 수 없는 글자 그대로의 경계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리에 버리고 도망간 아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펄은 신문 기사 한 줄로 그 아이들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의 활자 너머에서 그녀는 분명히 어린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양귀자라 불리던 푸른 눈의 작은 아이, 그리고 잘하지 않는다며 시설에 보내라던 친딸 캐럴. 한국의 그 아이들은 펄에게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을 것입니다. 더는 책상 앞에서 글로만 외칠 수 없다고, 직접 그 아이들 앞에 서야 한다고. 1949년 펄은 이미 한 가지 일을 시작해두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벅스 카운티의 자신의 농장에서 웰컴 하우스라는 작은 입양 기관을 세운 것입니다. 어느 입양 기관도 받아주지 않던 혼혈 아동, 아시아계 아동을 위한 미국 최초의 입양 기관이었습니다. 펄은 그곳을 통해 일본계, 중국계, 그리고 훗날 한국계 아이들까지 가족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입양은 일부 아이들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 땅에는 수만 명의 혼혈 아동이 남아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미국으로 건너오지도 못한 채 한국 사회의 손가락질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펄은 미국에 앉아서 책상 위 서류만 들여다보는 일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펄은 점점 더 자주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책 속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펄은 한국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책, 사진, 신문 기사.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책으로 읽는 한국과 발로 밟는 한국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펄은 마침내 짐을 꾸리기로 결심합니다. 같은 시기 펄의 가정에는 또 하나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두 번째 남편 리처드 월시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글을 가장 먼저 읽어주던 사람,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침대에 누운 채 말을 잃었습니다. 펄은 한 손으로는 남편을 간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한국행 가방을 꾸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무게는 펄에게 가장 깊은 추락의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의화단 운동에서, 친딸 캐럴의 진단에서, 노벨상의 영예 뒤에서 펄은 늘 멈추지 않고 다음 한 걸음을 내디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디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적 없는 한국의 아이들을 향해서. 그 무렵 펄은 자신의 친딸 캐럴에 관한 책 자라지 않는 아이를 이미 세상에 내놓은 뒤였습니다. 1950년에 출간된 이 짧은 책은 펄이 가장 오래 미루었던 글이자 가장 솔직한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캐럴이 PKU 환자임을 세상에 밝혔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담담한 문장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책은 미국 사회의 깊은 충격과 위로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1960년 11월, 김포공항 활주로에 한 백발의 외국인 여성이 내려섰습니다. 68살의 펄 벅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활주로 끝에 모인 한국 기자들 앞에서 펄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지만 머지않아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펄이 한국 땅에 처음 남긴 그 한 문장은 훗날 예언처럼 회자되게 됩니다. 펄이 한국을 떠올린 것은 활주로의 추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인들의 얼굴에는 가난과 전쟁의 그늘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 너머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구분 등에서 보았던 그 단단함, 의화단 운동을 견뎌낸 중국 이웃들의 단단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펄은 한국이 자라날 땅임을 첫 시선에 직감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일정에서 펄은 한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외곽의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선 그녀의 발걸음은 그곳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른 눈, 노란 머리, 검은 피부, 갈색 곱슬머리. 한국이라는 단일한 풍경 속에서 너무나 두드러진 얼굴들이었습니다. 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시 보았을 것입니다. 한 여자아이가 펄에게 다가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혼혈소녀였습니다. 아이는 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등이 작고 차가웠습니다. 아이가 무어라 작게 속삭였지만 펄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의 온기가 펄이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보육원을 나오면서 펄은 동행한 한국인 통역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가? 통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받아주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고 친척 집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펄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심이 단단한 형체를 갖추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밤 펄은 숙소에서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1960년 11월에 서울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펄은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한 단어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그리고 아이들. 자신이 지금까지 써온 어떤 책보다 무거운 단어들이었습니다. 펄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 장으로 접어들었으며 그 장의 제목은 이 작은 나라일 것이라는 사실을. 1963년 펄은 새로운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갈대였습니다. 한미 수교가 이루어진 1882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한국의 한 가문 사대의 이야기를 그린 대하 역사 소설이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도 부러지지 않은 사람들, 갈대처럼 휘어졌으나 끝내 꺾이지 않은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펄은 이 책의 서문에 한국을 향한 헌사를 남겼습니다. 펄은 그 서문에서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자신이 평생 만난 한국인들이 견뎌낸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잃지 않은 품위에 대한 가장 솔직한 헌사였습니다. 책은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대지 이후 펄벅의 가장 중요한 소설이라는 평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펄에게 중요한 것은 판매량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펄은 또 한 가지 일을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단을 한국으로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1964년 펄은 미국의 펄벅 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5년 11월 한국의 펄벅 재단 한국지부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혼혈 아동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펄은 이 결정에 대해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뿌리는 그들이 태어난 땅이라고. 그 뿌리를 잘라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은 잠시 안락할 수는 있어도 평생의 정체성을 빼앗는 일이라고. 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해 흔들리던 그 시간을. 한국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흔들림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셈입니다. 1967년 봄, 경기도 부천 심곡동의 한 언덕의 작은 건물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사희망원이었습니다. 펄은 이 시설을 직접 설계하고 부지 선정에도 직접 참여했습니다. 개원식 날 펄은 75의 나이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백발이 햇살에 빛났습니다.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펄은 천천히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녀가 평생 향해 걸어온 길이 그 마당에서 비로소 한 점에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펄은 소사희망원을 단순한 보육원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길을 함께 설계한 셈입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적힌 명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펄은 그 이름을 외우려 애썼습니다. 펄은 한국을 한 번만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 첫 방문 이후 그녀는 197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두 8차례 한국 땅을 밟았던 셈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태평양을 8번이나 건넌다는 일이 결코 가벼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마다 펄의 다리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소사희망원 마당에 도착하면 그 무거움은 어느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펄을 펄할머니라 불렀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펄도 그 호칭만은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가와 손을 잡았고 어떤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펄은 그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시선을 맞췄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천천히 손을 내밀고 천천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그 어색한 발음 앞에서 환하게 풀어졌다고 전해집니다. 펄은 소사희망원에 머무는 동안 직접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마당을 쓸었고
점심이면 아이들 옆에 앉아 같은 그릇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돌아오면 펄은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영어로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노랫말은 아이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펄의 무릎이 따뜻하다는 사실은 어떤 언어보다 분명하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펄은 한국 정부와 사회에도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혼혈 아동을 한국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 아이들도 분명히 한국의 아이들이라고. 그녀의 강연은 늘 같은 한 문장으로 끝났습니다. 다름은 죄가 아니며 다름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 말 앞에서 한국 청중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부끄러움으로, 그리고 변화의 의지로 바뀌어 갔습니다. 펄의 활동은 한국 사회의 시선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혼혈 아동을 위한 공식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펄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펄벅재단의 후원으로 아이들이 미용기술, 양재기술,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는 직업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한국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어 자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펄의 마음 한쪽에는 늘 미국에 두고 온 친딸 캐럴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 앞에서 환하게 웃는 펄의 미소 뒤에는 자라지 않는 채로 미국 특수학교에 머물고 있는 친딸의 얼굴이 늘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펄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캐럴에게 자주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캐럴이 그 편지를 읽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펄은 매일 밤 펜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편지는 캐럴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68년 펄은 또 한 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새해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혼혈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었습니다. 펄은 그 책에서 한 소년의 시선을 통해 두 세계 사이에 끼인 아이의 마음을 그려냈습니다. 그 소년의 외로움은 곧 펄 자신의 어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양귀자라 불리던 푸른 눈의 작은 펄이 반세기를 돌아 한국 소년의 모습으로 다시 종이 위에 살아난 셈입니다. 펄의 인생 후반부는 끊임없는 글쓰기와 활동의 연속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 손에는 만년필을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한국의 아이들 사진을 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은 매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키가 자라고 표정이 단단해지고 어떤 아이는 졸업장을 든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펄에게 그 사진들은 자신이 쓰는 어떤 책보다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펄은 자신이 쓴 책의 인쇄 대부분을 한국과 펄벅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노벨문학상 상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한국의 직업학교 건물이 되고 한 아이의 학비가 되고 한 끼의 식사가 되었습니다. 펄은 가끔 농담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사람이라고. 그 농담은 정확한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펄의 마음을 가장 환하게 밝힌 순간은 소사이망원에서 자란 한 아이가 처음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양공주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한국의 대학 캠퍼스를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펄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외쳐온 한 문장이 마침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펄의 몸은 점점 그녀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펄은 폐 검사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활동을 줄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펄은 의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짧다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1년 펄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79의 나이였습니다. 김포공항에 다시 내려선 그녀의 걸음은 1960년 첫 방문 때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그러나 소사이망원의 아이들을 마주한 순간 펄의 등은 한순간 곧게 펴졌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키가 펄보다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미 결혼을 하고 자기 아이를 데려와 펄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펄은 한 아이 한 아이와 천천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다시 못 볼 얼굴들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펄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양귀자라 불리던 작은 펄, 미국 대학에서 외로웠던 펄, 다름이라는 짐을 지고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는 그날 마당의 아이들에게 보낸 가장 진솔한 유산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펄은 작은 가방에 한 가지 물건을 넣었습니다. 소사이망원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빛바랜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펄은 그 사진을 미국으로 가져가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글을 쓸 때마다, 약을 먹을 때마다, 잠을 청할 때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 한 장의 사진 속에 펄이 평생 걸어온 길의 끝이 모두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1972년부터 펄의 건강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폐암은 그녀의 몸을 천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펄은 끝까지 글쓰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은 채로도 펜을 들었고 한국의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끝내 붙이지 못한 채 그녀의 책상 위에 남았습니다. 그 미완의 편지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을 잊지 않았다는 가장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같은 해 펄은 자신의 친딸 캐럴을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와 친딸,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마주 앉았습니다. 캐럴은 여전히 자라지 않는 채였지만 펄의 손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펄은 캐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그 한 문장이 50년 전 자신을 무너뜨렸지만 이제 그 문장은 펄에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라지 않아서 캐럴은 영원히 어린 천사로 남는 셈이었습니다. 펄은 캐럴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캐럴이 그 작별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펄 자신이 그 작별을 입에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펄은 캐럴의 작은 손을 한참 잡고 있다가 천천히 그 손을 침대에 내려놓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친자식과 어머니 사이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1973년 3월, 미국 버몬트주 댄비의 작은 별장. 펄은 자신의 마지막 거처를 그곳에 마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봄의 잔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멀리 산자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웨스트 버지니아의 산자락, 어린 시절 양쯔강 너머로 보이던 중국의 언덕, 그리고 소사이망원 마당 너머의 부천 구릉. 그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녀의 눈앞에 겹쳐졌을지도 모릅니다. 펄은 마지막까지 책상 옆 작은 의자에 한국의 사진을 두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앞니가 빠진 채였고 한 아이는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있었습니다. 펄의 눈에는 그 아이들이 더 이상 혼혈 아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펄은 사진 속 얼굴 하나하나에 천천히 시선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1973년 3월 6일, 펄은 댄비의 침대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0세였습니다. 곁을 지킨 사람들에 따르면 펄의 표정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다 마치고 떠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침대 머리맡에는 펜과 종이,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마지막으로 손에 닿은 것은 활자도 상장도 아닌 한국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펄은 자신의 유언장에 한 가지 조항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자신의 무덤에 영어 이름을 새기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영어가 아닌 그녀가 어린 시절 처음 배운 한자 세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자신의 중국식 이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자랐고 한국의 마음을 묻은 한 여인의 정체성이 그 세 글자 안에 모두 담긴 셈이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소사이망원의 아이들은 계속 자랐습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 아이를 키우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닌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갔습니다. 펄이 평생 외쳐온 그 한 문장, 다름은 죄가 아니라는 그 문장이 그녀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한국 땅에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965년에 세워진 한국펄벅재단은 지금도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혈 아동을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활동의 대상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이제 재단은 한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펄이 평생 지키려 했던 한 가지 신념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아이도 다름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부천 심곡동의 소사이망원 자리에는 2006년 부천 펄벅 기념관이 들어섰습니다. 펄이 직접 머물던 그 집은 작은 박물관으로 단장되었습니다. 유리장 안에는 살아있는 갈대의 초판본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쓰던 만년필, 한국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한쪽 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춥니다. 사진 속 한 노부인이 한 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펄이 1960년 김포공항에서 남긴 한 문장은 6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정확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한국은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펄이 그 문장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그저 외교적인 덕담쯤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이라는 흙 속에서 흔들리되 부러지지 않는 갈대의 힘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작가의 눈은 그렇게 시대를 앞서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펄벅을 노벨문학상 작가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펄이 살아있다면 아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 아이들의 펄 할머니,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을 호칭일지도 모릅니다. 노벨문학상의 메달과 한국 아이의 작은 손, 무엇이 더 무거웠는지를 그녀는 평생의 선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더 무겁다고 느끼시겠습니까? 펄벅이 평생 마주한 한 가지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다른 얼굴로 태어난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질문은 60년 전 펄의 질문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한 질문입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한 아이의 얼굴이 우리와 조금 다를 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펄이 평생 걸어온 길은 그 시선 하나를 바꾸기 위한 길이었던 셈입니다. 펄의 묘비에는 한자 세 글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 이름도 노벨상 수상자라는 직함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이름. 그러나 그 이름 위로 매년 봄이면 야생화가 피어난다고 합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작은 꽃들이 묘비 주위를 둘러싸곤 한다는 것입니다. 펄이 평생 손을 잡아준 아이들의 얼굴이 그 작은 꽃들 속에 다시 피어나는 것은 아닐지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노벨문학상의 메달도 베스트셀러의 판매 부수도 시간이 지나면 도서관 한쪽 서가에 조용히 잠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손이 어느 작은 아이의 손을 잡아준 그 온기는 잡힌 아이의 평생 속으로 흘러들어가 또 다른 아이의 손으로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펄벅이 한국에 남긴 것은 그런 종류의 온기였습니다. 지혜의 숲은 오늘도 이렇게 시간 너머에서 우리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펄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